5회 책방 오늘은 수도원에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김선호 작가님,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수도원에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저자 김선호입니다. 지금 서울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교육 관련 저서 집필하고 또 학부모님들 위한 강연하고 있고요. 교육 관련이 아닌 수도원 이야기로 인터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맞습니다. 본명은 야고보시고요. 네, 맞아요. 네. 수도명이 가브리엘이죠. 네. 자기 세례명을 네. 그냥 수도명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수도원마다 조금 규칙이 다른데 보통 본인이 선택을 해요. 이 부분은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서약할 때 네. 이제 내가 내 이름을 갖고 싶다. 그래서 본인이 보통 짓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야고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겹치면 또 이게 암암리에 바꾸라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줘요. 그러면 바꿔야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저는 미카엘로 하고 싶었어요. 네. 천사들도 네. 느낌이 좀 다른데 대천사 미카엘은 네. 좀 강해요. 누가 감히 건방지게 하느님을 함부로 불러 이런 느낌. 근데 가브리엘은 조금 자상하고 그리고 메신저 역할처럼 이렇게 다가가서 미래를 알려주죠. 네. 예수님이 탄생하실 겁니다. 이렇게 등등. 네. 근데 저는 조금 약간 그때 제가 이름을 갖고 싶어 할 때는 아직 한참 젊었고 네. 에너지도 좀 네. 있고 뭔가 좀 세상을 부수고 싶고 그래서 미카엘로 하고 싶은데 네. 미카엘이 또 있어요, 누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브리엘로 할까 했는데 그때 또 의미를 가져야 되잖아요. 보통 가톨릭에서는 가브리엘이라는 의미가 예언자적인 의미가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신저 역할,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역할로 의미를 알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가브리엘이라는 말 안에 또 두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청소년에서 어른이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브리엘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보고 괜찮다. 이제 천방지축에서 나도 좀 사춘기 좀 지나가고 이제 어른이 됐다는 의미로 가브리엘 마음에 드네 하고서 이제 가브리엘을 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수도원을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냥 가브리엘이라고 대답을 해요. 제 이름. 그때 제가 선택한 이름이기 때문에 다시 이름을 다시 선택하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외부에서 물어보면 그냥 세례명 대신 가브리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처음 시작하실 때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수도원 안이든 밖에서든 변한 게 없다라는 말로 책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이 아닐까, 또 걸어온 길을 찬찬히 되짚어보는 작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작가님께는 이번 책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이 책을 쓴 것도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사실 대표님하고도 인연이 됐었고, 그때가 이제 40대 초반 정도였죠. 처음 기획하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난 시기잖아요.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그러니까 처음에 기획하고 그때 다른 출판사에서 한번 나왔었죠. 다른 제목으로. 제가 이해를 잘 못했군요. 이 책은 그럼 처음 나온 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정판이죠. 개정판이요? 네, 개정판인데 이제 그때 내용에서 조금 수정 부분 들어가 있고 근데 그때 나왔어도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때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구도자적인 그런 것보다 이미 사회생활을 30대 31에 나왔고 40대 돼간 그 시점이면 10년 정도 된 거잖아요. 맞아. 그래도 아직 이제 수도원에서 지낸 시간보다는 조금 적은 상황이었고 몸은 나와 있는데 근데 무의식은 아직 수도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구나라는 걸 자각한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군대 갔다 오면 한 2, 3년은 군대 좀 끄잖아요. 다시 갑자기 대입대하는 꿈꾸고 막 그렇듯이 나는 이제 아이 낳고 사회생활하고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꿈속에서는 수도원에 있다던가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럴만하죠. 10년을 넘게 있었으니까. 그런 꿈을 안 꾸는 게 더 이상하죠. 꿈에서 깨어나고, 아, 내가 무의식은 아직도 수도원에 있는 걸 아는구나. 그러면 이 고리를 좀 끊어줘야 될 때가 지금 됐다. 이게 애도를 못한 거죠. 네. 그 시기에 그 대한 시기를. 애도를 못한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애도를 할까? 그게 이제 글로, 보통 애도 작업 중에 하나가 네. 글을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 그때의 상황을 다시 회상하면서 글을 쓰면서 이제 매듭을 지어주는 거죠. 음. 그게 첫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의미는 나와의 이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와의 이별인데 수도 생활은 지금도 하고 있죠. 진리를 그럼요. 추구하니까 수도원 생활. 맞아요. 네. 아직도 내가 수도원에 있구나라고 하는 무의식한테 좀 찬물을 끼얹으려고 이걸 쓴 거죠. 그러고선 어느 정도 일단락은 됐고 그 이후에 수도원 꿈을 잘 안 꿔요. 아, 글 쓴 네, 이후로. 그러니까 책이 나오고 글 네. 쓴 이후로 이제 그 안에 남겨지는 게 된 거죠. 저한테는 이별의 의미예요. 아. 그것도 하나의 성장 과정이죠. 이번에 수도원에서 어른이 되었습니다라는 이 제목이 마음에 드는 게 이건 대표님이 논의해서 같이 정해진 건데 이 어른이라는 키워드가 그때 제가 이별을 준비한 과정 키워드랑 네.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책의 마지막 장에서 생애 한 번쯤은 오롯이 홀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길 권하셨어요. 책 전체에서 사실 이 내용을 흐르고 있는데, 네. 아까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벌써 그러게요. 하셨는데, 네. 이 제목처럼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일단 책의 마지막 장에 넣은 내용은 뭐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가톨릭에서는 그걸 이제 성소라고 하는데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그러한 길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단 목적으로 마지막 장에 넣었어요. 보통 망설이긴 해도 직접 뛰어드는 경우는 덜 하거든요. 뭐 들어와 봐서 맛이라도 보고 네. 나가도 충분히 그 안에 남아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뛰어들어 보라는 의미로 일단 마지막 장에 그걸 넣었고 네. 전반적인 내용 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걸 진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존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네. 철학 용어로는 뭐 도를 추구하시는 분은 뭐 그걸 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우리 뭐 선조들이 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했는데 네. 저는 존재라는 표현을 또 좋아하고요. 진짜 있다라는 그런 의미. 네. 그런 것을 얻는 데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은 저는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게 꼭 그러니까 대부분 동굴 속에 들어가죠. 네. 동굴 속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세상이지만 좀 다른 것들은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래서 스스로 마음의 동굴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만들든지 간에 그 혼자만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존재라는 표현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진짜로 있는 것과 진짜처럼 있는 것을 구분하려면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잘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놀이공원에서 벤츠의 사진을 찍었어요. 놀이공원에 있는 벤츠. 근데 그걸 이제 조리개를 계속 열어놓고 찍은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찍힌 걸 이 작품으로 내놨는데 놀이공원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의자에 앉았다가 뭐 지나갔다가 뭐 거기 앉아서 뭐 아이스크림도 먹었다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남고 그냥 의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진짜 있었던 건 의자만 있는 거죠.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그 작가가 의도하진 않았으나 이 작가도 뭔가 좀 오랫동안 물론 그 의자도 세월이 흐르면 사라지겠죠. 하지만 최대한 존재하고 있는 걸 찍고 싶었나 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혼자 있는다는 게 그 의자처럼 주변은 막 흘러 지나갔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최대한 모습이 존재랑 비슷해지거든요. 우리가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한계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육신이든 생명이든 시간이든 공간이든 한계라는 것 안에서 가만히 있을수록 존재랑 가장 비슷하고, 물론 온전히 다 느낄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형태에 있을 때 잠깐이라도, 찰나라고 할 수도 있고 순간이라도 그런 걸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겠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이 된다라는 표현을 이제 제목에서도 있고 네. 설명에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심리학에서 보면 어른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고요. 보통은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에 어떤 저항들이 많이 오죠. 아니면 회피를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오고, 일단은 내가 지금 마주한 상황에 대해서 뭐 잘못한 거든 잘한 거든 그냥 기꺼이 책임을 지고 가겠다. 보통 아버님들이 우리 가족을 이끌고 가겠다. 이것도 하나의 책임이잖아요. 네, 그것도 어른이 네.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차원에서 어른이라고 한다면 나를 좀 알아가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정말 나를 아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맞아요. 내 성격이 어때라고 아는 그 성격조차도 네. 대부분 부모로부터 전수된 경우도 네. 많고 네. 진짜 나가 아닌 경우도 있고 내 네. 감정조차도 맞아요. 예, 상을 모르고 그 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저는 나의 20대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나를 적는 작업을 다시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이 책으로 나왔고, 그럼 보내주는 건 뭐냐면 이제 나로 알았던 것들, 그리고 나인지 몰랐으나 조금씩 알게 된 것들 남겨놓고, 그게 또 거기에 멈춰 있지 않고 또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캐치해 가면서, 그러한 시기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한 30대는 지나고 40대쯤 되면서 해야 작업이 더 잘 들어가지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고, 또, 뭐, 융심리학이든 정신분석, 뭐, 프로이드 쪽이든, 네. 어느 정도 누적된 것이 있고, 그걸 바라보는 그 시기가 네. 거의 또 40, 그래서 삶의 중간 항로라고도, 네, 그러고 네. 아까 주셨던 책 네. 있잖아요. 사모님 주셨던 네. 책. 그 책도 삶의 중간 항로로 네, 다루는데, 그 시기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 돼서 혼자 있는 시간 갖고, 되돌아보고, 뭐 아파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물론 이게 한순간에 되지는 않고, 이제 꾸준히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네. 수도원에서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그런 작업을 계속 시켜요. 네. 수도원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수도원마다 달라요. 관상 수도원이 있고, 활동 수도원이 있고, 프란치스코 수도원은 활동 수도원이기 때문에 외부 활동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이 책 내용에도 외부 활동 거의 다 네, 외부 맞아요, 활동이에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보내요. 이걸 가톨릭에서 일반 신자들도 해요. 피정이라는 네. 이름으로 네네네. 이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어려워요. 혼자 있는 게 네. 잘 안 돼요. 네. 자꾸 자고 싶고, 뭐 자고 쉬는 것도 충분한데 이제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이제 그 과정을 수도원에서는 꾸준히 시키면서 이제 같이도 하고, 그러면서 누구는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하거나, 네네. 누구는 보조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방향을 잡아나가죠. 종신서약 할 때쯤 되면 이제 혼자서 그 상황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겨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겠습니다. 근데 수도원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 저는 그걸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혼자서도 그런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차곡차곡 저도 모르는 사이에 쌓였던 있습니다. 수도원 생활 중에서도 그렇게 특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특별히 주어지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네. 수도원 생활 안 하신 분들도 그 시간은 굉장히 부럽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피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일반 신자들도 뭐 피정의 집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네. 이제 프로그램화된 피정을 하죠. 네네네. 왜냐하면 혼자서 스님들도 이렇게 면벽하듯이 여기 들어서 맞아요. 혼자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가톨릭 안에서도 혼자서 하는 부분이 쉽지 않아서 그냥 혼자 단번에 하라는 거는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 조금씩. 네. 이게 근데 꼭 신앙 차원이 아니라 네. 요즘에는 정신분석이나 그런 데 수련하는 과정 안에서도
그런 걸 많이 권장하고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차곡차곡 밟고 나가시면서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수도 생활을 20대에 하게 되셨고, 정확히 뭐- 얘기하면 네. 10대 후반, 고등학교 10대 후반. 졸업하고 바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맞다. 1월 달에 들어오라고 네. 했기 때문에 네. 보통 2월 달에 졸업식이잖아요. 맞아요. 고3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는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이게 20대의 사실 전체를 그 생활을 보내셨고, 또, 아까 이제 칼륨에 대한 말씀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보통 중년 되면 중년의 사춘기라든가 뭐 이렇게 인생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거나,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이 이것인가 한번 묻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또 가급적이면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도 있듯이, 저희가 10대 때 네. 누구에게나 원하기만 하면 이런 시기를 좀 가질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아이들은 늘 경쟁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내몰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모로서 또 우리 사회가 이런 홀로 있는 시간, 자신을 오로지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뭘까?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교육적으로 물어보셨으니까 음. 교육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발달 시기상 맞진 않아요. 네, 그게 우리가 좀 애늙은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네. 아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들거나 네. 수업 중에도 너무 일찍 철든 아이들을 보면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들어요. 이게 지금 자기 때 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도 지금 만약에 뭐 10대 후반이든 뭐 20대든 더 일찍이면 뭐 초등 사춘기든 그 시기를 견딜 여력이 없어요. 네, 아마 바로 스마트폰 열고 게임으로 들어갈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네. 초등 아이들한테 명상을 하게 해요. 명상. 예, 하루에 한 번씩 예, 딱 1분만 시켜요. 1분만. 예, 1분만, 그러니까 1분 명상. 길어봤자 학기 초에는 이제 제가 알려주고 숨 쉬는 방법 알려주고 이게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네네. 그냥 명상 말 그대로 그럼요. 명상인데 길게 해도 5분을 넘기진 않아요. 그건 이제 1년쯤 끝나갈 때쯤 돼서 아이들이 명상을 좀 하는구나 하면 그때 하지 넘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1분만 해도 어른들 그 이상의 효과가 나와요. 네. 그리고 길게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어른들은 한 30분, 40분 앉아야 뭔가 떠오르는 생각, 이제 좀 허리가 아프다 하면서 생각을 허리가 아픈 게 그 덕분에 딴 생각 안 하고 거기 하나에 집중하면서 명상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그냥 해요. 숨 쉬는 것만 집중해. 그러면 진짜 숨 쉬는 것만 딱 집중해요. 그래서 1분만 해도 깊이 있게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것만 가끔씩 하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한 그 맛을 잠깐만 봐도 나중에 본인 시기가 오면 혼자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졌던 그 숨쉬기 하면서 가만히 있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10대든 뭐 10대는 20대든 오히려 그때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에 몰입하는 시간.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부분에 몰입하다 보면 몰입하는 걸 남겨놓고 다른 건 있잖아요. 네, 그거 사실 명상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쥐고 가는 거. 그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저는 청소년이나 10대한테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 몰입 시간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수능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맞아요. 내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저항을 해서 몰입하는 아이들이 있죠. 네. 게임. 아니, 그러니까 게임은 어떻게 보면 몰입이 아니라 회피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해서 저항을 한다라는 의미는 여기서는 긍정적 의미의 저항인 거예요. 진짜 난 이게 몰입하고 싶어. 그래서 요즘에 자퇴하는 아이들도 늘어나요. 고등학생에서도 자퇴하고 난 그냥 대학 필요 없다는 얘기 하면서 뭐 고등학생 중에도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혼자 세계 여행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고등학생들이 그걸 봐요. 대리만족처럼. 근데 그 아이는 자신의 일에 뭔가 몰두해가면서 몰입하고 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몰입하면서 부딪히고 실수하고 뭐 힘든 과정도 거치겠지만 이제 우리 딸아이도 학교에만 집중하다가 갑자기 표지 디자인이라는 게 와서 거기에 몰입하는 과정에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저는 이것도 같은 과정이에요. 잠시 다른 걸 잊고 작품에만 집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이들이 저학년까지는 그 초등시기까지는 몰입이 그렇게 필요는 없어요. 몰입보단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체험을 하면서 만나야 나한테 뭔가를 몰입할지를 건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만 가도 네. 이미 만난 부분들이 있고 몰입할 것들을 본인이 어느 정도 알아요? 아니면 무의식은 않아. 이미 입시라는 게 너무 그렇죠. 그것부터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모르는 채 잊어버리는 상황인데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혼자 있는 시기보단 몰입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 명상을 하게 한다면 1분만 해도 짧게 해도 충분하고 몰입도가 어른들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돌아가서 잘 그 다른 책을 제가 선생님 책을 한 권밖에 읽지는 못했지만 감정의 파도 사이를 잘 항해하는 어떤 지혜를 많이 담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은 파도가 아니라 바다의 깊은 심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암자에서 생활을 하실 때 철사에 묶인 소나무와 가재를 건져내신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 얘기를 직접 시청자분들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인터뷰 사전 질문지를 봤을 때 그 내용에 들어가서 사실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이 책을 아시고 읽으시는 분들한테 피드백을 이제 책 어떤 내용이 너무 좋아서라는 얘기를 했을 때 가재 얘기를 꺼내신 분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진짜? 여기 많은 사람이나 뭐 노숙자가 됐던 이야기라든가 뭐 이렇게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건 가재랑 소나무는 사람이 아닌 대상이잖아요. 이 대상을 뽑아서 질문 주신 것도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리나 구도에 대한 생각을 하셨던 분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일반 분들은 그보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마음에 감성적으로 와닿거든요. 프란치스코 수도회 안에서는 어느 일정한 교육기가 끝나면 평생 수도자로 살겠다고 서약을 해요. 그걸 성대서약 또는 종신서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혼자 있는 사막의 시간을 거의 한 달 정도 가지게 해요. 대불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남쪽에 있는데 어떤 그분이 불교 신자분은 아니신데 이렇게 뭐 돌을 좀 닦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소개로 받았고 그분이 산 중턱에 만든 암자를 소개받아서 갔어요. 거기서 한 달까지는 아니고 한 20여일 가까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혼자 머무르면서 이제 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 거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산에 진짜 암자만 있고 대화할 상대가 소나무 하고 이제 가재였는데 이제 거기 일상은 되게 단촐해요. 끼니도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물은 암자 옆에 졸졸졸 흐르는 약수 흐르는 걸 이렇게 도라무통 같은데 받아놓는 곳이 있고 점심 때는 제가 그때 배즙을 가져가서 배즙하랑 미숫가루 정도만 먹고 이제 좌관이라고 이제 앉아서 하는 시간을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는데 산책도 몸을 풀기 위해서 산책을 하는데 산책하다가 그 소나무 숲이 암자 옆에 이렇게 쫙 있어요. 아마 그분이 심어놓으셨던 그 먼저 계셨던 그분이 심어놓으셨던 소나무 같은데 심어놓은 게 자연적 약간 정갈한 느낌 그 길도 이렇게 있고 그 길이 참 좋았어요. 거기를 자주 산책을 했는데 처음에 몰랐다가 일주일 지났나쯤에 한 소나무가 유달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서 이렇게 줄기를 따라 봤는데 중간 정도에 제 키를 훌쩍 넘은 위치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거기만 저 왜 볼록 튀어나왔지? 하고선 가까이 다가가서 봤는데 붉은 철사줄이 소나무에 감겨 있었던 거죠. 보통 보면 뭐 누가 와서 잠깐 캠핑을 하다 갔거나 아니면 뭐 산불 예방 그런 거 누가 붙여놨다가 떼었거나 뭐 그랬겠죠. 철사줄만 끊어가고 이제 소나무에 감겼던 철사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세월이 흐르니까
이 두꺼운 철사에 소나무가 소나무 몸통을 자라면서 몸이 끼인 거죠.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송진이 막 아. 나오고 이렇게 두툼해진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무가 너무 아플 거라는 생각도 했고, 나무 스스로는 그걸 도저히 깰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깰 수가 맞아요. 없어서 내가 저걸 잘라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도구가 없어서 이제 간신히 낫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 암자에 그 낫으로 기어 올라가서 어렵게 끌어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해방감을 준다라는 느낌, 소나무한테 이제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소나무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고 아프지 않게 해줬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네. 좋다라고 막 있다가 문득 이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진리를 깨닫는다고 존재라는 걸 내가 아무리 알아채려고 애를 써도 한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철사라는 한계를. 근데 이거는 내가 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터치를 해줘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이제 아. 거기에서 그걸 하면서 곁들여서 알게 된 거죠. 네, 그건 네. 뭐 성찰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뭐 누군가가 터치해주지 않는다 해서 나를 탓할 필요도 없고, 뭐 그 상태로 죽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뭐 불교 용어로는 계속 몇 번을 뭐 윤회를 네, 한다고 네. 하는데, 가톨릭에서 이제 부활이라는 표현을 하고, 네. 그래서 내 딴에는 노력을 하나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다 한들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네. 또는 운이 좋아서 아니면 뭐 지복이 있어서 그 건드려짐을 당하면 네. 나도 또 그런 걸 맛볼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던 거죠. 가제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게 가제라고 생각하면 개울가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가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가제를 만난 건 가자마자 첫날이었어요. 네.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김장할 때 쓰는 큰 도라무통 같은 걸 네. 약수 쫄쫄쫄 나오는 걸 어디서 관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산에 이렇게 내려오게 해주셨더라고요. 그 호수가 되게 작았어요. 네. 엄청 가느다란 호수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걸 통 안에 이렇게 떨어지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 통에 넘쳐서 물을 한쪽으로 해서 튀어나가고 항상 새물이 받아져 있는 거죠. 그 물을 이제 암자에서 사용하는데 물 맛은 정말 좋아요. 물을 뜨는데 네. 바닥에 이렇게 나뭇잎이 한 장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건 집어내야 되겠다. 좀 깊었는데 이렇게 하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가면 봤더니 가재예요. 가재였구나. 가재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근데 바로 풀어지지 않고 네. 너 나랑 좀 친구하자. 어차피 대화에서 나 여기 오래 있어야 되거든. 나랑 친구하자 하고서 그냥 냅뒀어요. 네. 냅두다가 네. 오늘 문득 또 가재가 여기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러게요. 네, 통은 닫혀 있고 가재가 제법 컸거든요. 이 성체가 된 가재였고 그 안에 관은 정말 작아서 5mm 되려나? 이 지름이. 지금 성체로 된 몸으로는 들어올 수 없고 문득 드는 생각에 제가 어릴 때 산에서 가재 잡던 생각이 나요. 그때 엄청 작았던 새끼들도 많이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떨결에 관을 타고 새끼 때 들어왔다가 여기서 어른이 되도록 있었구나. 이제 얘는 이 세상이 네. 이 통 세상이었던 거죠. 맞아요. 네. 근데 바로 풀어줘야 했으나 친구가 필요해서. 친구가 필요해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암자 생활하는 동안 있다가 네. 내려오는 마지막 날 걔를 데리고 나왔어요. 네. 신기한 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댔는데 이렇게 쑥 올라왔어요. 네, 때가 나오는 되었구나. 날 이렇게 그쵸. 올라와서 네. 걔를 제가 사용하던 좀 밥그릇 같은 데 담아가지고 네. 이 산중턱 아랫부분에 냇가에 왔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그때가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운동설환이라 냇가가 얼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돌을 가지고 탁 이렇게 던졌어요. 이 얼음이 퐁 하고 깨지는데 느낌이 이렇게 뭔가 세상이 열리는 듯한.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가재를 넣어줬죠. 네. 너는 그동안 좁은 세상 속에 살았는데 근데 가재한테는 미안해. 왜냐면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손은 내밀었는데 본인이 올라탔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행이다. 아마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맞아요. 통 안에 있으면 천적도 없고 평생 그 안에서 그냥 안전하게 살다 갔겠죠. 와. 근데 그 세상을 내려보내줄 때 그 친구는 정말 새로운 세물을 만나고 맞아요. 그냥 한 번도 경험 못한 세상이잖아요. 그걸 얼마나 그 안에서 오래 살아남았을지는 제가 모르나 네. 그래도 보내주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 세상. 그래서 바로 돌 아래로 숨어 들어가거든요. 그때도 비슷한 거죠. 그 가지의 힘만으로는 도라모통을 나올 수 없어요. 맞아요. 그 가지는 그 안에서 내가 또 다른 세상,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 세상이나 진짜가 있는 것들을 보고 싶다고 아무리 네. 기도를 하든 외치든 해도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만났고 터치를 한번 해서 어딘가를 옮겨주는 그런 과정이 또 소나무하고도 비슷하죠. 네. 소나무 측면을 조금 다른 측면을 보면 그건 심리적인 상처라고도 할 수 있고 이미 네. 걔는 세상 속에 나와 있으나 네. 무언가에 나와 있으나 묶여있는 상태고 가재는 나와 있진 않았죠. 아직 아무것도 맛본 상태는 아니에요. 네네. 네. 새로 시작하는 맞아요. 상태죠. 둘 다 절대적인 무언가에 터치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겠다라고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그걸 이제 그 내용에 적었고 그걸 질문해 주셨네요. 네. 아주 많이 느꼈어요. 그대로 공감이 됐고 줄탁동시라는 아이들이 항상 쓰거든요. 교육 용어에서도 그걸 많이 네, 써요. 맞아요. 진리를 찾는다, 그 구도를 한다, 다른 표현으로 다 좀 다양하겠지만 어쨌건 고요히 머무는 과정에서 네. 나의 과거와 마주해서 용서하고 또 나를 받아들이고 또 내 몸에 마음에 스며든 습성을 정화, 치유하는 시간이 꼭 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는 꿈의 해석이라는 장에서 그 부분을 심리학으로 참 잘 풀어주셨는데 수도원 생활 중에 공부를 하시면서 심리학과 철학에서도 큰 도움을 얻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 있었는지 좀 일단 저는 이거 그 작은 형제, 네. 프란치스코 수도의 공식 명칭은 작은 네, 형제이고요. 작은 형제 그때 이제 교육을 담당해 주셨던 보통 장상 형제라고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수도원 원장님이 되겠죠. 네.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영성이나 신앙 그런 쪽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심리학으로 도움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강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님이 수도원으로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개인 심리 상담도 해주고 5명 동기랑 같이 정기적으로 집단 상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으로 수도원에서 그 당시만 해도 심리학이라는 게 별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네. 그리고 혈액형으로 심리한다. 그런 대학교에서 막 유명한 그런 시기 정도. 그래서 이런 걸 해서 뭐 하나 막 그랬는데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아요. 이게 나를 찾아가는 여정 중에 특히 저는 그룹 같은 동기 형제들 간의 집단 상담을 하면서 제 중고등학교 시기를 바라보는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성장 과정이 있었죠. 수도원에서는 그런 심리적인 걸 도움을 많이 받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깊은 단계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심리학에 대한 건 제가 교직하면서 공부하면서 더 많이 되돌아볼 그때 그런 것이었구나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었고요. 첫 발을 디디게 된 계기는 수도원이었죠. 그리고 나를 어떻게 돌아보는가에 대한 건 그때 처음 맛보고 배웠던 기회가 있고, 철학은 신학교에서 가톨릭 대학교에서 전통적인 걸로 배우죠. 순서대로 고대 철학부터 해서 중세 철학하고 근현대 철학하고 나서 인식론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형이상학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으로 배우는 그 과정이 아주 체계적이거든요. 그때 이제 철학에 대한 시선, 우리는 철학하면 개통 철학이라고 해서 술 한잔 마시면 나오는 게 철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날카로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식론 배우고 형이상학 배울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심리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지금은 그나마 좀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진 세대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삶에 대해서 외부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내부
상황을 객관적으로도 바라보고 주관적으로도 바라보고 어떤 삶의 기준을 나가는 데 있어서 두 학문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살아가면서뿐만 아니고 어떤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도 큰. 예, 이게 삶 자체가 네. 어느 방향으로 항상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방향 항상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기준점이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걸 그냥 주관적인 감상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어느 땐 철학의 도구를 사용하고 어느 땐 또 심리학의 도구를 사용하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바라보지 못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순간 더욱 성숙할 수 있음을 알았다. 네. 라는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아까 도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도구를 더 넓혀주는 게 심리학과 철학이라는 다른 네.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철학도 이제 가톨릭 대학교 안에서는 주로 토마스 아퀴나스를 하고 이제 이성을 중심으로 하죠. 네. 프란치스카는 아구스티노 이제 좀 달라요. 네네. 다른 도구를 사용해도 다가가는 목적성은 같기 때문에 네네. 이제 각자가 내가 사용하고 싶은 도구들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철학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이제 저는 철학이 사람하고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그나마도 심리학인지 심리학 하시는 분들도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걸 보다 마음의 용어로 결국엔 용어의 차이일 뿐 마음의 용어로 바꿔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리학이 조금 더 지금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용어로 많이 풀어주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건 과학도 같이 포함되는 그렇죠. 거겠죠? 맞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되게 궁금한 질문인데 사실 이제 말로 할 수 있으면 그건 도가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도가도 위상도라는 말이 있는데 텅 빈 칠판에 숨어있는 존재가 가슴을 찌른 순간을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달라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인 건 아는데 그래도 좀 언어를 빌려서 말을 빌려서 이때의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시죠.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형이상학 시간이었어요. 철학에서는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철학을 배우는 시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존재라는 키워드가 있고 존재자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사실 그 두 가지 단어로 형이상학이 시작되고 그 비교를 짓는데 교수 신부님들 강의가 좀 졸려요. 외국에서 독일에서 유학하고 이태리에서 유학하고 오시는데 거의 다 책을 한 강의 시간에 책 한 권씩 거의 읽어주시면 강의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이해는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형이상학을 배웠다고는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칠판에 막 존재도 잔뜩 적어 놓으시고 존재처럼 뭐 하여튼 뭐 관련된 거 잔뜩 적어 놓으시는데 와닿지가 않으니까 답안지를 잘 쓸 자신은 있었어요. 실제로 또 점수는 F를 맞고 시험지는 잘 쓸 자신이 있었는데 내 것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존재가. 아무튼 나한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간절했어요. 교수 신부님이 물론 재미없게 강의를 하시지만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저 존재라는 걸 만나지 못하면 나는 평생을 모르고 지나가겠구나라는 그 절박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냥 나는 이게 내 한계겠구나라는 것에서 계속 바라봤어요. 계속 도대체 저기서 말하는 게 뭐지? 하고 저걸 어떻게 계속 바라봤는데 결국에는 수업 끝날 때까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기가 죽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내가 그런 걸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게 너무 슬프고, 절망에 가까웠어요, 그 순간.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대학교 과대가 있잖아요. 신학교 과대가 있어요. 철없이 앞에 나가가지고, 다음 수업 시간 준비한다고 칠판을 막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저걸 다 지워버리고 있으니 하고서 이제 고개 숙이고 있다가 이제 칠판을 털러 나가더라고요. 이때 다시 딱 봤는데 비어있는 칠판이 보였어요. 이건 책에 쓰여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비어있는 칠판을 보는 순간
그 비어있는 칠판에 있는 존재가 그냥 저한테 들어왔어요. 네,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눈물이 뿜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감춰야 되겠다는 생각에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네. 사실 화장실로 달려가면서 이미 바로 사라졌어요, 거의. 이게 의식하면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너무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냥 들어왔다 갔다. 바람이 불었는데 바람이 내 안에 들어왔다 갔다. 굉장히 바람이 불었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뭐 그렇게만 네.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혹시라도 책을 읽고 그런 걸 맛보고 싶은 거에 너무 막 이렇게 쌓여있지 않기를 바라요. 네. 그러면 좀 붕뜬 철학이라든가 신비주의 같은 데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진짜 그냥 현실이었고, 네. 지성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여겨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간절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간절함이 하나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라디오 주파수처럼 이렇게 채널을 막 돌리다가 주파수가 딱 맞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열망이나 간절함 정도를 지니고 있는 채로 기다리고 있다가 주파수가 맞춰지는 때가 있으면 잠깐 느껴지면 돼요. 네. 근데 그걸 또 계속 그걸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또 바로 사라지는. 그죠. 그래서 네. 간절함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그 순간이 라디오 채널 맞춰두듯이 오는 날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어떤 예술가들은, 어떤 과학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의 경이로움에서 순간 다가올 때도 있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느끼시는. 네. 어떤 분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네. 그런 걸 느낄 때도 있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자 있잖아요. 그 사진 작가예요. 네네. 저는 그대로 감정만 느끼고 있겠습니다. 저는 종교에 대해서 서로 종교 간에 어떤 벽을 세우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네. 생각하면 안 되지 않나. 그래도 오히려 종교가 가지는 폐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반면에 작가님의 어떤 구도의 과정에서는 그런 벽을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다른 종교 또는 다른 구도자들과 만났을 때 어떤 동지애를 느끼는 것 같고요. 네. 원래 하나 자리로 되돌아가는, 찾아가는 친구들을 만난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이게 작가님의 어떤 성향이신지 아니면 프란치스칸의 정신인지 또 프란치스코 수도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은 지극히 예수랑 똑같이 살고 싶었던, 단순하게 설명하면 네. 그냥 예수랑 똑같이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네. 가톨릭이라는 뜻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물론 이전 역사 안에서 뭐 종교 재판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역사도 있어요. 네. 어떤 존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불교에서 뭐 도반이라고 하고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에 의해서는 그 형제라고 이렇게 불러요. 네. 네. 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프란치스코가 한 그런 기록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세상을 많이 보내요, 형제들을. 세상으로 보내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해요. 뭔가를 종교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 방식대로 생활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형제들이 세상 곳곳으로도 지금 다 가는데 가서 여기가 무슨 종교단체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그냥 거기 농사 짓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농사 짓는 젊은이들이 있는 거고, 뭐 네. 청소년 쪽이 있으면 청소년도 있는 거, 그런 생활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그냥 그 안에서 생활하다 거기서 머물다가 가시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이걸 프란치스칸 영상이다 하면 이것도 하나의 좀 좁은 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가톨릭 자체가 별로 보편성을 띄어요. 저는 그렇게 확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는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서 살고 싶고, 예수도 자기 제자들을 세상으로 이렇게 보냈거든요. 네. 네, 그때 하는 말들이 이제 좀 뱀처럼 슬기롭고, 뭐 이렇게
뭐 지혜롭게 어떻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지 네. 가서 나의 이름을 전파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 방식 그대로 프란시스칸이 음. 따라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무기력한 순간이 그래도 한 번씩 경험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로 또 우리의 문제로 생각해 볼 때는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뭐 빈부격차라든가 사회 구조라든가 뭐 전염병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좌관, 고요히 나와 머무는 네. 시간 이런 게 어떤 의미 또는 힘 도움이 될까요? 네, 그건 이런 질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데 앉아서 기도한다고 되냐? 이제 그런 것도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고, 일단 명상이나 좌관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이렇게 평화로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명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다 정확한 표현은 좌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앉아있는 채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날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화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먼지도 보이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래서 저간을 하다 보면 어느 과정 안에서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다 보이니까.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도 보이고 그리고 막 화가 나요. 세상에 다 보이니까. 네. 네, 어떻게 저렇게 막 이렇게 분노도 올라오고 그런 힘든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왜 생기냐면 다시 돌아가서 보이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일단 봐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을 갈지, 그리고 봐야 그걸 도려낼지, 골물대를 파낼지, 뭘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한 시선을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좌관이라는 것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심리 쪽에서는 이거 이제 직관력을 높인다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뇌파 검사를 해도 직관력에 좋은 알파파가 명상할 때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네. 명상이 현실을 더욱 직시하려면 가만히 앉아서 나의 직관력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야 순간순간 다가오는 수많은 감정의 전이라든가 어떤 욕망이라든가 아니면 덮어씌운 가짜의 외연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피하기도 하고 맞서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위대한 업적을 그 세상을 바꿨던 사람들을 보면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뭐 그냥 멀리 안 가고 예수라는 사람도 혼자 광야에 가 있는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저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나를 날카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해야 제대로 보이고 아프더라도 도려낼 걸 도려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더욱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네. 사모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나올 알았습니다. 한 챕터에서 동지를 만난 이야기라고 하면서 사모님을 소개하는데 사실 저는 책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읽었어요. 네. 근데 말을 많이 아끼시는 거라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네. 혹시 뭐 실례가 안 된다면은 이번 책을 내시고 물론 10년 전에 물론 나온 책이긴 하지만 사모님께서 이 책을 보시고 어떤 소감을 나눈 게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 안사람을 동지라고 불러요. 이제 책에도 동지라고 부른다고 했고, 안사람도 이제 수녀원에 수녀로 오랜 시간 생활을 했고, 부부지만 또 같은 어느 한 곳을, 근데 가는 방식은 달라요. 일단 많이 다르고,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안사람은 제 책을 잘 안 읽어요. 수준이 많이 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내가 이제 이런 것도 써서 자기 이야기니까 나를 어떻게 적은 거야 하면서 그 부분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겁하다 그랬어요, 저보고. 네. 있는 그대로 다 안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감춘둔다는 느낌. 안사람은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정신 분석 지금 하고 있는 분이고. 저는 정제된 표현으로 그걸 이제 감춰준다고 표현을 했어요. 소중한 거는 항상 좀 감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쉽게 표현하면, 그냥,
단편만 보여준 거죠. 안사람과의 나눴던 대화라든가 또 어떤 같이 공유했던 경험들은 사실 책으로 또 한 부분 나올 부분만큼 양이 큰 부분이에요. 엄청난 부분. 근데 그걸 쓰자면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네. 아직 제가 제 안사람을 잘 몰라요. 예. 저도요. 앞으로도 모를 것 같아서 그래, 너무 힘들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전 따로 책을 쓴다면 안사람도 수도원에 관련된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사람이 딱 잘라 얘기했어요.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 저는 그나마 많이 넣은 거예요. 네. 그게 수도 생활의 포커스죠. 네. 수도 원생활. 네. 이제 그 내용 안에서 형제들 간의 관계 안에서만으로도 내용이 많아요. 사실 그 중에서도 이것도 전개돼서 이 안에 들어간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동지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충분히 알아낼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도 수도원에서든 수도원 밖에서든 나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책의 어떤 느낌, 책을 읽다가 받은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을 좀 달리 했는데요. 이 책의 이제 녹색 부분이 선생님께서는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인상을 받은 부분이에요. 네. 이건 저의 이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조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수도원을 나온 이유는 안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세상에 뭔가를 전파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저는 수도원에 남아있을 수도 있었고, 그냥 세상으로 나올 수도 있었어요. 이제 선택을 한 거죠. 네.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에 의한 결정이에요. 왜냐면 그 안에서도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 요청하면 얼마든지 주어지는 활동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단 저는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결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도원에 남아있을 것이냐. 수도원에 있는 건 형제들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예. 결혼 생활을 하는 건 제 아내와 같이 사는 거죠. 예. 동지를 누굴 선택하느냐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있던 동지들한테는 제가 배신을 때리고 나온 거죠. 평생 같이 살겠다고 약속해놓고, 네. 그래서 결혼 서약 다 찍어놓고, 미안해, 나 이혼해야 될 것 같아. 하고, 나오고, 네. 이제 만난 거죠. 네. 그래서,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는 마치 제가 세상에 무언가를 나와서 구도자적이었던 그런 걸 세상 속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건 그 안에 있어도 네. 충분히 가능했고, 네. 한편으로는 그 형제들한테도 미안하지만 또 고마운 건 다들 축복을 해줬어요. 네. 그게 저는 프란시스가 너무 좋아요. 이걸 하나의 실패한 사람이나 그런 인생으로 보지 않고, 본인의 선택 존중하고, 그래서 결혼할 때 프란시스칸 성당에서 결혼하고, 저 이제 지도해 주셨던 원장 신부님, 총원장 신부님, 그러니까 아시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거기 이제 광고 봉사자라고 표현하는데, 네. 직접 결혼식 주례도 세워주시고, 그래서 축복받으면서 이제 결혼했죠. 그래서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책의 목차가 수도 생활의 어떤 단계를 맞춰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처음에는 헤매의 시간, 두 번째는 마주침, 바라봄, 그리고 존재의 시간으로 마무리되거든요. 네. 수도원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이 이때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걸 모두 내려놓는 가 아닐까라는 구절이 있어요. 네. 작가님께서는 지금 그렇다면 어떤 시간대를 거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존재라는 건 항상 끌고 가지고 가요.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수도원에서 구도 존재라는 걸 찾아가는 사람이나 일반 밖에서 뭐 철학이든 아니면 뭐 과학이든 일상 안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그 존재라는 걸 맛봤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심리학적인 통계가 있는데 퍼센트가 비슷해요. 네, 퍼센트가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존재라는 건 그냥 항상 그냥 들고 가는, 쥐고 가는 어떤 하나, 아까 말씀드린 레이더처럼 네. 들고 가는 하나의 부분이고, 제가 요즘에 느껴지는 부분은 만남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좀 와닿아요. 사람들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제 성향상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타입이 아니에요. 내향성도 많이 강하고, 네. 혼자 어릴 때부터 글을 쓰기를 좋아했던 네. 그냥 그런 문학소년 같은 분위기. 네. 좋게 표현해서 문학
소년이고 안 좋게 표현해서 범생이 같은 재미없는 그런 네. 친구도 한두 명밖에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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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에는 만남이 저한테 소중하게 다가오고 글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고 뭐 강연을 하게 되고 뭐 강연 나가면 이제 강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강연할 때보다 강연 끝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이 네. 기다려져요. 어떤 분들, 선생님들 그래요. 그 질문들 들어오면 막 겁나지 않아? 그 어려운 질문하거나 막 그러면 어떻게 막 대답도 막 그래도 막 해줘야 될 것 같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물론 많이 질문 받다 보면 예상 질문도 있고 이미 마련된 네. 질문도 네네네. 있는데 워낙 우리 어머님들이 나이가 지금 40대 정도고 네. 초등학부모님들 그때 겪는 어떤 고민들이나 그런 것들이 개별적이고 막 묻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해주고 싶은 말들,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조금 신기했어요. 아, 지금은 해답까지는 아니어도 그동안 나한테 누적된 것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답해주면서 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펼쳐놓는 시기가 됐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만남의 시기인 것 같아요. 만남의 시기. 근데 예상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만난다는 건 내 안에 있는 거 다 이렇게 쏟아주는 거잖아요. 네. 다 쏟아내고 소진할 때쯤 되면 네. 다시 또 동굴로 들어갈 때가 올 것 같아요. 네. 눈의 시간? 지금은 내주는 시간이라는. 네. 네. 저는 칼이 그렇게 날카로운 칼은 아닌 거 제가 알아요. 정신분석가들의 표현을 빌리면 저는 정신분석가를 흉내내는 사람 정도? 아이들은 보여요. 원인이. 네. 제가. 네. 근데 어른들은 잘 안 보여요. 오픈하는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바라보는 칼날이 좀 아이들에 가까울 수도 있고, 상담하거나 질의응답을 받을 때는 제가 어떤 부분까지는 보이냐면, 그냥 현재 힘든 상태는 있는 그대로 보여요. 그러면 공감해주는 게 저절로 되죠. 공감해주는 것도 상당한 감정이입이 들어가고, 직접적인 공감은 그 아픔이, 아까 제가 칠판을 보고 빈 칠판이 들어왔다는 듯이, 네. 그 아픔이 직접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힘들어요. 근데 그 순간 그분들은 좀 위로를 얻고 가죠. 네. 근데 공감의 한계라는 게 치유가 되진 않아요. 치유라는 건 결국은 자기가 직접 자기를 보고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그 부분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재화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뭐 도려내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네. 네, 그냥 공감하는 부분, 그 부분을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사실 그것도 힘들기 때문에 네. 그게 제 몫의 한계라면 솔직히 거기서 멈추고 싶어요. 네, 이게 몰아보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라는 게 예상은 돼요. 네. 이제 그 과정으로 가기는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일단 있는 걸 제가 다 쏟아내고 언젠가 그걸 마주하러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냥 여기에 머물래요 하라고 하면 네. 제 선택이 존중될 거예요. 그 상태 머문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뭐 나쁘지 않아요. 야, 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취소입니다. 편린이라고 하나요? 사람을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점을 찍듯이 알아가지고 이게 이 사람의 전부인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오늘 다시 또 작가님과 얘기하면서 무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수도원을 나왔기 때문에 수도원에 나온 이유를 찾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득.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서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 또 고정관념, 편리는 무너뜨릴 수 있는 진짜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을 앞으로 또 계속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도 만남의 시간인가 봐요.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독자님들께 네. 이런 마음으로 좀 읽어봐 주시길 바라는 게 있다면 마무리하면서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봐 주세요.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느껴지는 부분은 각자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가제를 질문을 주셨듯이 네. 어떤 부분은 여기서 나오는 아이가 등장할 수도 있고 노숙자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는 그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자신의 삶과 뭔가가 연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만나라고 하시고 싶어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란 말이 있는데요. 임재록에 있는 네. 말입니다. 네. 수도원 안이나 밖이나 늘 이렇게 진리를 찾는 그 자리가 수도원이라는 말씀이 좀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